다들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저는 뭐 컴퓨터가 중간에 에러 나가지고 그 고친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낸 자료는 혹시 다 받으셨습니까? 네, 식사는 했습니다. 자료 받으셨나요? 제가 보낸 거? 그래서 그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만든다고 뭐 자료를 좀 급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든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부는 이제 제가 왜 이 자료를 왜 준비했냐면, 우리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려면은 뭐 근대라는 게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화라는 게 무엇이고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좀 볼게요. 자,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는데,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산업혁명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다양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자본주의, 근대화, 자동화, 식민지, 제국주의 뭐 이러한 개념들을 알려면 반드시 이 산업혁명을 알아야 이 나머지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을 모르기 때문에 왜 제국주의가 일어났고 왜 싸우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잠시만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증기기관으로 공장과 자동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필기를 좀 적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그 시체를 뭐가 좋을까요? 경고딕으로 할까요? 이제 증기기관이 나타나는데, 이 증기기관이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증기기관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느리네. 그러니까 증기기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증기기관은 이제 수증기를 이용하여 이제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이제 원리잖아요. 근데 이 수증기를 이제 하려면은 물을 끓여서 이 수증기를 폭파시키려 하면은 이 수증기를 누르는 걸 폭파시킨 힘으로 이걸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그 열량이 필요해요. 이제 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고열을 얻기 위해서 이 증기기관에서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증기기관의 원료가 이제 수증기도 이제 물이죠. 원료는 이제 석탄이죠, 석탄. 그래서 이 석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석탄을 통해서 이제 성장했던 도시들이 이제 한 번쯤 들어봤을 이제 맨체스터라든가 리버풀이라든가, 원래 리버풀하고 맨체스터라는 도시는 여러분 해외 축구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체스터에서 석탄을 캐서 리버풀로 보내서 리버풀 항구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이 맨체스터가 운하를 팠기 때문에 리버풀로 이제 이동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버풀 사람들은
석탄을 운반하는 걸로 돈을 벌었는데 맨체스터가 이걸 배신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차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 축구를 보면 이제 맨체스터하고 리버풀하고 이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석탄이 주 원료였다. 그러다가 이제 공장과 자동화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노동자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난 거예요. 노동자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그래서 이를 이용하는 이제 사용자가 등장한 거죠. 우리는 흔히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사 갈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 주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자본가가 맞겠죠. 자본가가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분명히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었지만 그것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많은 간의 수공업자들이 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 물건을 만들면은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 물건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물건을. 근데 이 물건을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막 자기만의 손재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데다가, 예를 들어 요 뚜껑을 만드는 사람 따로, 여기 지우개 만드는 사람 따로, 볼펜실 만드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업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간의 수공업자들은 이 공장이 나오고 기계가 나오고 자동화가 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을 운영하시는 이제 간의 수공업자들이 이제 기계를 부수는 운동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를 부수는 운동이 등장을 했다. 그다음에 둘째,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 그래서 뭐 13살짜리 뭐 어리고 열 몇 살짜리 아이를 석탄 캐는데 보내고, 뭐 그런 아이들이 다리가 잘리고 뭐 석탄가스에 마셔서 죽고, 뭐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한 거야. 노동자들의 인권, 이런 문제. 그리고 아침에 뭐 8시에 출근해서 12시 1시까지 일했는데 급여는 작고,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 빈부격차, 환경오염,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물건을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물건이 쌓이잖아요. 예를 들어 판매가 안 되거나 판매를 하려고 해도, 그러면 이 남은 물건에 대한 잉여 생산물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물건 생산한 것을 어떻게 수출할 거냐, 어떻게 판매할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이제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시몬, 푸리에, 오웬,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산업혁명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산업혁명을 통한 발생한 자본주의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얘기를 했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산업혁명이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등장한 게 제국주의예요. 산업혁명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가 등장한 건데, 그 제국주의 중에 하나가 바로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러면 왜 식민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식민지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사람의 글이 아니고 그냥 제 글인데요, 이 식민지의 개념이 저는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전 유럽의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항해 시대는 이제 게임으로도 한 번씩 나왔었는데, 저희 중고등학교 때 이 게임이 엄청난 열풍이었어요. 이 대항해 시대가 이제 15세기 1400년부터 18세기 1700년 요 사이에 이제 보여지는데, 이 대항해 시대가, 이 대항해 시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콜럼버스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중동,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진출했던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이제 거부 반응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처음에 이런 국가들한테 진출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러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 가서 이제 좋은 목사님도 있고 뭐 그렇게 했겠지만, 어떤 이제 신부들은 이런 정권이랑 결탁이 돼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오히려 식민지를 만드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이 이제 몰락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항해 시대에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차지하러 나갔던 국가들이 이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이제 그 일본하고 제일 많이 친했죠. 그 다음에 식민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첫째, 과잉 생산 물건을 식민지에 강매할 수 있어요. 남은 물건을 그 나라의 강매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물가가 조절이 이렇게 되면 이제 본토에 식민지라고 하고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본토라고 하는데 본토에 이제 경제 이제 물가를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자원을 값싼 가격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자원을 값싼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약탈, 이건 제가 볼 때 약탈이죠, 약탈. 그 다음에 셋째, 인구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많으면은 이제 거기에 뭐 환경오염이라든가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호주의 국기를 보면은 영국의 문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국 국기 문양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 사업을 보면 그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그 조선총독부하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데가 있어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랑 그 조선총독부가 값싼 조선의 한반도의 땅을 경매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 사람인데 조선에 있는 식민지 땅을 싸게 샀기 때문에 이 땅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한반도로. 그러한 식의 이제 역할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식민지 역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많은 자원, 시장이 필요해지면서 이제 식민지가 더욱더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많은 식민지가 필요하게 된 거죠. 결국 식민지를 쟁탈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을 우리는 흔히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의 경쟁을 보면 초기 제국주의가 있고, 그래서 초기 제국주의의 선두주자는 당연히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와 같은 제국들이 대표적인 국가들로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 이후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 러시아, 미국, 일본, 독일이 등장을 했는데, 이들은 산업혁명과 자국을 통일하고, 그러니까 뭐 국가마다 다르지만 독일이 이때 당시에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걸 통일하고, 미국하고 일본은 이제 뒤늦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성장을 하지만 이 국가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식민지는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선발 제국주의 국가인 국가와 후기 제국주의 국가 간의 이제 경쟁이 터진 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잠시만요. 몇 개를 적어야 돼서. 자, 그 다음에 그럼 2장을 좀 볼게요. 2장을 보면, 2장에 보면은 이제 근대화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맨날 그 일제강점기에 보면은 이제 뭐 근대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근대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볼까 합니다. 정의를 보면 이제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봉건 사회에서 자본 사회로 이행된 근대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래요. 이게 사전적 용어더라고요. 근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치관 등 모든 전반적인 구조 변화가 후진적인 상태에서 보다 향상된 생활 조건으로 조상해 가는 과정, 이렇게 이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근대화라는 말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여러 곳에 논의가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이거를 정의해 봤을 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냥 역사 흐름이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갔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봉건사회라는 게 이제 중세를 뜻하는 거고, 이 중세 사회에서 근대로 넘어간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근대화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대화의 정의는 무엇이냐, 이것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보면 이건 서양을 기준인데, 먼저 르네상스라는 게 있어요. 르네상스. 뭐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르네상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중세에는 잘 안되네. 중세에는 모든 게 다 이제 신 중심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신이라는 건 기독교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일요일날 교회 안 가면 죽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신 중심적인 사고를 해서 이제 이게 벗어난 게 이제 바로 이제 저는 근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고를 신 중심에서 이성적 사고를 갖춘 거예요. 그러면 이성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과학적 사고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중고등학교 책을 보면 이성을 깨우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뭘 깨우치는 거냐, 과학적 사고를 깨우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학적 사고를 깨우치기 위해서 인간은 뭐 해야 되냐,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르네상스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인간 중심, 과학 중심 사고를 갖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확대된 거예요. 기존의 유럽에서만 우린 유럽 사람들끼리만 뭐 잘하자, 유럽 중심으로 보자,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세상에 대한 시각을 갖추게 된 거고, 그리고 프랑스의 시민혁명, 그래서 이게 유럽의 시민혁명인데, 유럽의 시민혁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영국의 명예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의 시민혁명,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신분제가 타파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분제가 타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바로 인력풀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풀이 확장됐다는 얘기는, 잠시만요. 이걸 볼까요? 자, 요거 좀 잠깐 볼까요? 지금 보면 프랑스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신분 구조예요. 근데 보면 1신분, 2신분, 3신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일했겠죠. 근데 시민혁명이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풀을 확장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재풀이 확장된 거예요. 인재풀이 확장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확대, 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근대화의 이제 시작이라고, 근대화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지도 교수님하고 얘기하는데, 한국의 근대화를 흔히 박정희 시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아무래도 산업혁명을 됐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 다음에 공장제 자동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됐으니까 그때를 이제 한국의 산업혁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책에도 몇 번 나왔는데 일본이 한반도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 일본이 만든 제도라기보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중세에 멈춰 있고 근대화를 일제강점기 식민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한국이 중세에 멈춰 있는데 이거를 근대화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일제강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 얘기를 하냐,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본에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제법 등장을 했어요. 대표적인 분이 그 이영훈 교수가 주장하는 반일 종족주의,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식민지 근대화가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 이승만 대통령 전공자신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 전공을 했고 경제 쪽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제가 예전에 쓴 글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의 바탕에는 이승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때 그 인력풀들은 다 어디에서 왔냐? 그게 바로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인력풀이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한국의 산업혁명의 바탕과 인력풀과 그런 그 근대화의 기본 토양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다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수탈을 당했던 토지조사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도, 일본군 위안부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의 저의 생각은 나중에 이 책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3장 일제강점기란 무엇이냐,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산 디지털대학에서 쓰는 그 수업 자료입니다. 여기 우길 승천기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진짜 학교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이거를 제국주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국기를 쓴 겁니다. 수업을 하기 위해 쓴 것이지 뭐 일본을 옹호하거나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한 시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본은 언제부터 그 제국주의로 갔을까라는 내용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쫙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면 너무 기니까 일단 짧게 해가지고 좀 넘어갈게요. 일본의 근대화를 흔히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요. 메이지 유신.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양 국가를 이제 많이 모방하게 되죠. 그 서양 국가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이 모방했던 나라가 어디냐, 바로 영국이죠. 영국. 그래서 일본은 이제 미국에 의해서 개항이 되고 일본의 세국 정책이 붕괴가 되는데, 제가 이제 공무원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진짜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일본이 세국 정책이라는 건 교수님 많이 안 되지 않아요? 포르투갈, 그 다음에 누구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하고 무역을 했잖아요. 이 나라들만 무역을 했기 때문에 세국 정책인 거예요. 그 나머지 나라들하고는 무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무역량이 되게 적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개방이 됐다는 얘기는 이 국가들을 제외한 다양한 국가들과 무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854년에 미일 화친조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서양과 통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기존의 일본 정부에게 불만을 품었던 지방 세력들이, 왜 너무 일본 중심적으로 이제 그 미국 중심적으로 이제 개방 정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막대한 세금을 부여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은 지방 세력들이 난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래서 이 메이지라는 천황이 등장을 하고 이제 천황 중심으로 하면서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게 돼요. 입헌군주제.
그래서 입헌군주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입헌군주제라는 건 뭐냐면 왕은 있지만 권력이 없는 상태죠. 오늘 우리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에 우리의 지도자가 대통령님이시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 이제 예를 들어 청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청와대가 있으면 청와대 앞에 경복궁에 실제로 왕이 사는 거죠. 그래서 왕이 사는데 이제 뭐가 없다? 이제 권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로 따지면. 그런데 일본의 입헌군주제는 조금 달라요. 일본의 입헌군주제는 왕도 권력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고 왕을 도와주는 이제 의회가 있어요. 의회. 그래서 이 의회가 왕이 너무 독단적으로 하지 않게 일종의 견제도 조금 하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일본이 입헌군주제를 어디에서 모방해 왔냐면 이제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이제 모방해 온 거예요. 근데 영국의 입헌군주제는 뭐가 차이점이냐면 왕이 권력이 없는데 모든 권력은 누가 가지냐? 의회가 가져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헌군주제와는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영국의 입헌은 왕은 권력이 없고 의회가 권력을 가진다. 일본의 입헌군주제는 왕은 권력이 있지만 그거를 의회가 견제해준다. 이러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막 그 2차 세계대전에 2차 세계대전에 보면은 천황이 되게 적극적으로 2차 세계대전은 좀 아니지만 1차 세계대전에 보면은 막 천황이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흔적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일본 도쿄로 개명하고 그 다음에 폐번치현 모든 영주들을 지방 중앙관리로 통합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쿠라 사절단 여러분 이거 이와쿠라 사절단이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누가 있냐면 이와쿠라 사절단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와쿠라 사절단 나중에 다시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신분제 폐지 뭐 이러한 것들 다 서양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 거예요.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생각났다.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이와쿠라 사절단에 있었고 이러한 것들 다 서양식의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뭐만 한다? 천황 중심. 그러니까 왕 중심으로 하되 왕이 법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왕을 없애고 그냥 우리가 좀 크게 할까요?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는 이렇게 일본 내부에서는 이제 왕을 없애고 왕을 폐하고 공화정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도 있는데 이를 모두 제거하고 천황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천황 중심. 그러니까 일본의 입헌군주제를 영국의 입헌군주제랑 같다고 얘기하면 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한론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정한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조선이 이때 당시에 뭐 이걸 얘기하면 너무 길고 하여튼 정한론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을 정벌하자. 그래도 우리도 식민지를 갖추자. 이런 것이 정한론이 많아요. 한국을 정벌해야 되는 이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서양식 식민체계를 갖추자. 그 다음에 홋카이도하고 타이완을 공격하자. 뭐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홋카이도랑 타이완이 어디인지를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홋카이도죠. 홋카이도. 여기가 원래 일본 땅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일본한테 점령을 당하면서 이제 일본화가 된 거죠. 여긴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0년의 지배를 당하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동화된 거예요. 동화된 거. 여기가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동화된 거예요. 요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일본의 제국주의화. 이건 좀 읽어보시고, 하여튼 일본이 이제 청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청일전쟁인데요. 이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은 청나라와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거 중고등학교에서 수업하면 이거 학생들 되게 좋아한다. 이거 욕 같아가지고. 이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이 시모노세키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시모노세키. 여기 있네. 여기 시모노세키. 여기. 여기 이쪽 지역이죠. 여기 그 학생들 여기 보면 나가사키라고 보이죠. 여기 나가사키. 여기 시모노세키가 여기 있고 나가사키가 있고 여기 구남도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에서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약의 또 하나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 시모노세키에서 이제 3년 동안 재밌는 걸 얘기해주면,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그 청나라에게 배상금을 요구해요. 3년치인데 이게 3년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3년 동안 배상금을 요구한다. 뭐 3년 기약은 3년이었는데 이 배상금이 어느 정도였냐면, 청나라 국민들이 물만 마셔야 돼요. 뭐 학교를 짓는다, 도로 만든다 이런 거 안 돼. 그냥 3년 동안 일본한테 모든 세금을 다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뭐 몇백조, 이렇게 몇 조 되죠. 그 조들을 3년 동안 일본에게 다 갖다 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중국 인구가.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3년 동안 청나라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청나라는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 일본은 이제 속된 말로 꽁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뭐 꽁돈이 들어오면 뭐하냐? 이제 산업혁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학자들 중에는 이거 1차 산업혁명이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2차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산업혁명이 일본에서 진행이 됩니다. 왜? 이 꽁돈 가지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이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성장하자 러시아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삼국 간섭을 하게 됩니다. 삼국 간섭이란 건 뭐냐면, 요거 좀 볼까요? 청나라가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패했잖아요. 아니, 일본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큰 세력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항을 얻는 게 중요했어요. 부동항이라는 건 이제 어이지않는 항구였는데, 이때 당시에 이미 부동항은 좀 얻어놨었어요. 이 블라디보스토크라고 이렇게 항구를 얻어놨는데, 이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이 명칭이 동방의 지배자라는 뜻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제일 정확하겠다. 지금 보시면 하여튼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렌이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에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청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이 다롄을 가지게 돼요. 다롄. 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해서 그러자 이제 이 다롄하고 중국 베이징하고는 거의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동네에 지금 일본 군대가 이제 주둔하게 되니까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또 감소를 하고, 또 하나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때 당시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러시아, 독일, 프랑스 요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한테 협박한 사건이 바로 삼국 간섭이에요. 너 다롄 포기해. 그리고 여기 있는 군대들 다 철수시켜. 너 배상금만 받아가. 이렇게 얘기한 게 삼국 간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 세 나라하고 싸우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수를 하고 이제 뭘 선택하냐? 이제 국제사회에서 내 편이 필요하다. 내 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이 누구냐?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뭘 일으키게 되냐? 러일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완전히 한반도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여기까지 밑에까지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시기 구별하기 볼까요? 자, 이것도 제 부산 디지털대학교 수업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아마 다음 학기에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인데, 신용화 교수님이 쓰신 글을 제가 인용했는데, 그 식민지 통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방임형, 절충형, 직접 통치형,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볼게요. 자, 그 프린터를 딱 보시면서 보실 걸 추천드릴게요. 먼저 방임형 볼게요. 방임형은 뭐냐면, 적혀 있지만 식민지에 대한 통치를 방임한다 있잖아요. 방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본토가 식민지에 대해서는 미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식민지가 내가 점령을 했지만 뭐 하든지 말든지 너희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치도 그 현지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이 대표자를 뽑고 거기 있는 대표자들이 그 통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본토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형태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놨는데, 이제 예를 들어 영국이 이때 당시에 그 아메리카를, 영국에 이때 당시에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청교도가 뭐냐면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아메리카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와서 아메리카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아메리카에 이주해 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영국에서 식민지인 아메리카에 이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이거 안 보이셨네요. 다시 설명을 하면, 이 방임형은 본토 사람들한테 이제 통치권을 다 맡기고 세금만 걷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이때 아메리카에 가서
아메리카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서 그 아메리카에서 정착을 하니까 이 아메리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이주해 오는 사람들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주해 오는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영국에서 이 식민지 아메리카에 이제 세금을 이제 징수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있는 식민지인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메리카 사람들 이제 불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메리카 사람들이 불만이 없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 아메리카 사람들이 뭘 많이 생산했냐면 차를 많이 생산했거든요. 차. 영국 사람들은 차 문화가 있어갖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차를 생산했는데 여기에 이제 영국이 세금을 이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메리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이제 난이고, 이쪽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아메리카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전개를 한 거죠. 그러면 이 방임형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그냥 통치를 이 사람들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방임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형이냐면, 우리 프린터를 좀 보세요. 프린터 두 번째는 뭐예요? 절충형은 뭐냐면, 절충형이 뭐냐면 식민지의 최종 관리인을 이 본토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정부의 주요 구성원들은 이제 본토 사람일 거고, 그 밑에 있는 하부 관리인들은 이제 그 식민지인들이겠죠. 그래서 이걸 영국으로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인도 정부는 영국인으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었을 거고, 하부 관리인들은 대다수가 인도인이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기 인도인들 중에 일부는 여기 인도 정부 안에 진출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절충형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민족 간의 이제 분열 통치를 이제 많이 이용을 했죠.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이제 어디였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영국의 이제 인도 식민지, 그다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냐면은 베트남 식민지,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례없는 거, 직접 통치형이 가장 유례가 없어요. 직접 통치형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걸 당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토에서 식민지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민지 정부의 조선인들의 참여를 막는 거예요. 본토인들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일제강점기로 대입해 봅시다. 식민정부라는 것은 식민지 정부인데 이게 바로 조선총독부죠. 그럼 여기에 조선총독부인데 조선인은 없고 이제 일본인만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하부 관리인조차도 이제 일본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한국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악랄하게 통치한 방법도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당한 거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례없는 식민 통치를 당한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나 안 되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라는 건 무엇일까? 좀 보면 이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를 이제 구별하는 방법인데, 일제강점기는 흔히 1910년부터 19년까지를 무단 통치기, 19년부터 31년까지를 문화 통치기, 31년부터 45년까지를 민족 말살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민족 말살기도 엄청나게 그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양해요. 38년으로 봐야 된다, 42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많은데 저는 31년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19년 무단 통치와 문화 통치를 나누는 기준은 3.1운동이고, 문화 통치와 민족 말살기를 나누는 기준은 만주사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구별을 해놨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단 통치와 무단 통치를 보면 조선인들의 총칼로 통치하는 거, 이걸 무단 통치라고 하고, 이걸 나누는 기준이 3.1운동이고, 조선인들을 문화 통치로 하게 되는데, 문화 통치는 친일 조선인을 육성해서 민족을 분열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또 나누는 기준이 만주사변이 되는데, 이게 1931년에 이제 만주사변,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하는 거. 뭐 우리나라도 침략을 했지만. 그리고 민족 말살기 초기 요 때는 이제 우리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 일본화 시키는 거. 그래서 민족 말살기 초기와 중기를 나누는 기준이 중일 전쟁, 1938년. 민족 말살기 중기랑 민족 말살기 후기를 나누는 거는 바로 2차 세계대전 안에 있는 바로 태평양 전쟁, 1942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대충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업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제 얼굴이 보이나요? 자, 요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요 책을 제가 일일이 얘기는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여드리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자 앞에 화면 좀 볼게요, 여러분. 흔히 이게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 단락을 나눈다 하잖아요. 단락. 우리가 단락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장을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락을 쓸 때 문장을 이제 문장을 독립시킨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봐봐요. 자, 이렇게 했어. 이렇게 돼 있고, 단락을 나누면 엔터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단락이에요. 요게 1단락. 밑에 있는 게 2단락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 1단락 봐주세요, 2단락 봐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면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발간사가 나와 있어요. 발간사. 찾으셨습니까? 자, 볼게요. 발간사를 보면 20세기 뭐라고 되나? 20세기 한국사를 완간하며. 그래서 이 책이 총 10권인가 봐요. 10권인데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바로 이 책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쭉 읽다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했는데,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단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아요? 과연 오늘날 한국의 자화상을 무엇으로 찾을 것인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가 한강의 기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월호 참상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좀 저는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예, 말씀하십시오. 잘 안 들려요? 다른 분들 다 잘 들린다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려요? 다른 분들 다 잘 들린다는데? 그 볼륨을 좀 높여보세요, 선생님. 여러분 잘 들립니까? 여러분 페이지 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한국의 자화상을 한강의 기적으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세월호의 참상으로 찾을 것인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김동현 진사님 잘 보이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또 우리 학우님이 안 들리면 또 물어봐야지. 잘 들리십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를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한국의 자화상에 왜 세월호를 넣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많을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 얘기인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한강의 기적, 이거는 약간 보수의 상징이고, 세월호는 약간 진보의 상징,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여튼 뭐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연구문제소 소장님이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6페이지를 보면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이 머릿말을 읽어보셨습니까, 선생님들? 저는 이 머릿말 한 2번 읽어봤는데, 이 책의 이 머릿말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였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냐면, 일제강점기에 대한 본인의 이미지. 이미지.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일본군 위안부를 이제 예로 들은 거죠. 제시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일본군 위안부를 보는 한국의 시선. 이 시선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뉴라이트. 이 뉴라이트라는 이제 역사학계의 한 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연구 계열. 이 분류죠, 분류. 그 다음에 오늘날 한국 역사학계의 상황, 이런 걸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섯 번째는 오늘날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모습, 이렇게 저는 봤어요. 이 머릿말을 읽으면서. 그래서 한번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해방 70주년을 앞두고 식민지 근대를 다시 생각한다.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내 또래만 해도 내 또래만 해도 어릴 적부터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순사라는 얘기를 이제 첫 번째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순사라는 얘기를 하죠. 순사. 그죠? 그래서 어른들한테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전쟁터에 끌려가서 못 돌아온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그 여기 두 분 선생님께서는 여기 스터디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부모님들 제가 이런 말씀이 죄송한데 이분들께서는 부모님이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제 얘기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1921년생이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1921년생이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한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일본 순사가 잡아간다. 뭐 이런 말씀을 저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님이 그 나가사키에서 군 복무를 하셨다고 얘기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군 복무를 했는데 그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떨어지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다행히 사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한테도 일제강점기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그러한 기억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여기 있는 어른들께서 아마 얘기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냥? 왜 또 안 돼요?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세기가 바뀐 오늘날 한국,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위안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찾으셨습니까? 페이지 7페이지인데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일본군 위안부 폄훼하는 주장이 일부에서나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이거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안부의 얘기로 이제 이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위안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상당히 큰 이제 그 문제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를 하는 바람에 그 앞으로 위안부 문제 풀기가 더 어렵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1965년에 박정희 정부의 그 한일 협정으로 사과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이러한 내용을 떠나서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 정부의 진정어린 사과, 그리고 소녀상을 통해서 그 위안부의 얘기를 다음 세대에 이제 이제 얘기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다음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그 지금 얼마 전에 그 위안부 할머니 한 분께서 나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위안부에서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위안부를 일본 학생과 한국인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일을 겪지 말자라는 것을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좀 가야 되는데, 지금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은 그 두 번째 줄에 고노다마 이후에 한 번도 진정이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베 정부가 한번 그 얘기 했었죠. 아베가 이런 말을 했죠. 아베라는 일본인은 위안부에 대해서 되게 슬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과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락에 그런데라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두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들에 따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죠. 페이지 8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합법적인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글이 적혀 있죠. 제일 밑에 보면 합법적인 계약에 의한 것이었고 돈 벌기 위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였던 것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죠. 그래서 그 한국 사회에서도 극우 세력들, 그리고 그 뭐 이용훈 교수 쪽도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 기존에 기생집에서 일하던 할머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막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리고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자발적인 선택을 일본 사람들하고 이게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업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9페이지에 가면,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페이지 9페이지에 가면 뉴라이트 계열이라는 게 나와요. 뉴라이트 계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한국의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데, 한국 근대 등 현대사의 주된 흐름을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에서 찾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이 정체성 중에 특히 뭐 경제 발전은 친일파와 독재 세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다니는 대학의 교수님 한 분도 이 뉴라이트 계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한국 이제 뒤에 부분하고 이어서 얘기를 좀 할게요. 한국 역사학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독립운동에 치우쳐져 있는 것도 문제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학회 가서 들어보면. 그리고 좀 민주화 운동을 이제 부각시키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부각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부각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뉴라이트 계열은 그러한 것에 반대돼서 나왔다는 기존 취지는 좋으나, 그거를 앞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아예 거부하는 것은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무 독립운동에 치우쳐져 있어서 이거를 벗어나자는 기존의 취지는 좋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아예 차단해 버린다는 것은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뭔가 얘기를 들으면 독립운동 아니네, 그래서 쳐내고, 누가 또 친일파 얘기를 하면 또 친일파 옹호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의 역사학적인 그 흐름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분이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냐면은 10페이지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읽어볼게요. 루라이트처럼 막 나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학계에서도 일제강점기를 설명할 때 민족, 민중, 수탈 저항을 앞세우는 논리에서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민족과 민중 앞에 세우는 역사의식만 강조함으로써 일제강점기의 다양한 역사상을 놓치고 말았다는 비판에는 분명히 경청할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질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왜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자꾸 민족하고 민중을 강조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게 식민지 근대화 때문에 그래요. 식민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1940년 50년 사이에 6.25, 4.19 혁명 이런 걸 겪으면서 일제강점기 속에 우리 민족의 능력을 찾아야 되고, 6.25 전쟁을 극복한 능력, 4.19 혁명을 통해서 지도자를 바꿨던 이러한 능력들을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민중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뭐 한다? 민중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벗어나자는 이제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책에 이렇게 적혀 있죠.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탈근대, 탈민족.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이제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그 생각을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에 보면, 식민지 근대는 말이 식민지 근대이지 실제로는 근대의 방점을 찍고 일제 강점기를 보자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제 주장하는데, 일제 강점기를 근대로 보자는 생각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일제 강점기를 근대로 보자라는 주장을 저도 이거에 대해서 동조를 해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생각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철도도 이때 나왔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한반도의 경제 성장률이 증가했다. 뭐 이러한 한반도가 이때 최고로 많이 개발됐다. 뭐 이러한 말들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저는 이제 일제강점기 전체를 우리 한국 사회 근대화로 보자 이렇게 보는 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근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전체로 해서 우리 민족이 성장했다라는 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뭐 엄청나게 돈을 잘 벌어요. 엄청난 부자야. 근데 막 뭐 예를 들어 마누라가 바람나고 아이가 비행 청소년 돼 있고 학교 폭력하고 막 이러면은 내가 이 집안에 있는 게 과연 행복하냐? 이제 저는 이런 비유를 드는데, 이 얘기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일제강점기라는 사회 속에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되고 철도도 만들어지고 뭐 기차를 타고 뭐 이러한 것들이 막상 행복해 보이지만, 그 안에 내면을 보면 우리 내면은 썩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이걸 전체를 근대화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페이지 11페이지인데 읽어볼게요. 대학생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근대사를 강의를 하다 보면 생각 밖으로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한다. 저도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강의를 해달라 했을 때도 저는 일제강점기 안 했어요. 처음 하는 거였고, 주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하면 사람들이 지루해한다 그래서 뭐 전쟁 위주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저는 그때 남한산성에서 이제 인조가 싸웠던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최근 들어서는 연구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제일 밑에 보면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게 있는데 찾았습니까? 내재적 발전론.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식민지를 겪지 않고도 우리 민족이 스스로 근대화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내재적 발전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박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학원을 다시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원에 다시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교수님이 이 내재적 발전론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제가 박사과정일 때 그 교수님 한 분은 이제 뉴라이트 계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위안부 이런 걸 무시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한국의 근대화에서 일제강점기는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군데 다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재적 발전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저희가 슬슬 이제 하면서 해보기로 하고, 페이지 12페이지를 볼게요. 오늘은 아무래도 머릿말이다 보니까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식민지에 초점을 맞추어 식민지 근대를 이해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식민지 근대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원래 근대사 가운데서도 민족 해방 운동사를 전공했던 내가 쭉 나와 있다가, 더 나아가 일제강점기의 사회문화의 여러 측면에서 일어난 큰 변화가 한편으로는 일제 탄압을 받으면서 우리 민족에 의해 주체적으로 이루어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지배체제의 침략 전쟁을 위해 일제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일제강점기의 사회문화가 갖는 양면성을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양면성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양면성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근대화 강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이거 좀 모르겠더라고요. 양면성이라는 게 뭘 주장하는 건지,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근대화 강제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얘기하는 근대화 강제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저자가 주장하는 양면성은, 한쪽은 근대, 한쪽은 일제가 강제로 우리를 동원했던 강제성, 이렇게 두 가지를 주장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좀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해놓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 분의 글을 일단 머릿말을 읽었는데, 느낀 점을 한번 서로 얘기해 볼까요? 느낀 점. 여기 혹시 뭐 타자가 가능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면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이분의 글을 읽으면. 이분의 글을 보면, 일단은 이분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일단 이분은 사회학과 졸업하신 분인데, 좀 약간 역사를 보는 관점이 약간 획일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민족 중심적으로 좀 보는 게 아닌가.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은 아무래도 민족 중심의 좀 획일화된 공부가 우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양면성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머릿말을 읽으면서. 그래서 한 3번 정도, 제가 2번 정도 이 머릿말을 읽어봤는데, 과연 이분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분이 획일화되지 않고 양면성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선생님들은 혹시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다들 바쁘시고 비대면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월 13일 날 뵙도록 하고요. 페이지는 어디까지 읽어보시면 되냐면 20페이지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되나요? 43페이지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라도 카톡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진행 방식에 좀 불만이 있거나 혹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